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한겨울. 여인의 가녀린 몸보다 더 거대한 빨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위태롭게 눈길을 걷는 며느리가 있었으니 저 댁 며느리가 또 저런 고생을 하는구먼. 사돈이가 당장 얼어 죽게 생겼다는데 며느리한테 빨래질이나 시켜서 보내다니. 저 영감이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낫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욕을 퍼붓는데 사람들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침만 삼키는 시아버지. 하지만 그 더러운 빨래 보따리 깊숙한 곳에 차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시아버지의 목숨보다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해였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은 보기에는 좋았으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저 목숨을 위협하는 하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한 영감의 초가집은 마치 얼음 감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사람 팔뚝만 하게 굵어졌고 문풍지는 밤새 황소울음 같은 바람소리를 내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방 안이라고 해서 사정이 날 것은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구들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방구석에 놓인 자리끼 물그릇에는 살얼음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면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을 것만 같은 그런 지독한 냉기였습니다. 이 적막하고 차가운 집에 남은 사람은 단 둘뿐이었습니다. 60을 넘긴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한 영감과 시집 온 지 갓 3년 된 며느리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에게 이 집은 시집 오기 전보다 더 춥고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시어머니는 지난 가을 이름 모를 병을 앓다가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학수는 아버지 약값이라도 벌어오겠다며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떠난 지 반년이 넘도록 소식 한 자 없었습니다. 순덕은 텅 빈 안방을 닦으며 나지막이 걱정스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범은 밥이나 굶지 않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걸레질하는 손끝이 동상에 걸린 듯 벌겋게 부어올라 감각조차 없었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무치는 외로움과 추위에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넌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래가 끓는 탁한 소리가 아니라 폐 깊은 곳에서부터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솥 안에는 미지근한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표주박으로 찬물을 떠서 그릇에 담으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추운 날 시아버지께 찬물을 드시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마당 구석에 쌓인 얼마 남지 않은 삭정이 몇 개를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겨우 불씨가 살아나 물이 조금 데워질 즈음 부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순덕은 깜짝 놀라 표주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 한 영감이었습니다. 휑한 눈에 앙상하게 마른 광대뼈, 며칠 감지 않아 푸석한 상투머리. 영감의 몰골은 고생에 찌든 노인 그 자체였으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아버님 기침이 심하신 듯하여 숭늉이라도 조금 드리려 했습니다. 순덕이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영감은 며느리의 정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궁이 속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삭정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돈이다. 돈, 물 데우는 나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더냐? 찬물 마셔도 안 죽는다. 젊은 게 벌써부터 뜨뜻한 물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한 영감은 뺐다시피 숭늉 그릇을 채가더니 데워지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빈 그릇을 부뚜막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 붙였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아궁이에 불 지피지 마라. 땔감 다 떨어지면 네가 산에 가서 나무 해올 테냐. 하지만 아버님, 날이 너무 찹니다. 아버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지요. 내 몸은 내가 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바느질거리나 더 찾아봐라. 기름 아까우니 호롱불 켜지 말고. 말을 마친 한 영감은 휙하니 몸을 돌려 건넌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순덕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야속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사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물 한 모금 데우는 것조차 타박을 주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한 영감의 방에서는 다시금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해진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부엌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렇게 편찮으시면서 왜 약 한 첩 지어 드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저 돈 타령만 하실까? 마을 사람들 말 맞다나 노망이 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지독한 구두쇠였는데 어머니가 계실 땐 몰랐던 것인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는 한 영감의 호통과 함께 이미 사그라들었고 남은 온기라곤 자신의 언 손을 녹일 만큼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꽁꽁 언 손을 입가로 가져가 호호 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부엌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 머물렀습니다. 저 산 너머 30리 길을 가면 친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이라도 떼고 주무시는지. 순덕의 친정은 대대로 글만 읽던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진사는 평생을 분만 잡고 살아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가세가 기운 뒤로는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얼마 안 되는 혼수마저 시댁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으니 친정을 도울 여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얼마 전 장날에 마주친 고향 사람에게서 들은 소문이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윤진사네는 이번 겨울 나기 힘들 거라고 땔감이 없어서 냉방에서 지내는데 윤진사는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이 시커멓게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알면 재수 없게 웬 곡소리냐며 타박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구박을 받더라도 비바람 피할 지붕이 있고 꽁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 늙고 병든 친정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오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살려달라 애원하는 부모님의 목소리처럼 들려 순덕은 귀를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라리 귀가 멀었으면, 차라리 이 겨울이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순덕은 차가운 부뚜막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영감의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끊을 듯 이어질 듯 위태롭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과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만이 얼어붙은 초가집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높이 쌓여만 갔습니다. 밤새 미친 듯이 퍼붓던 눈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맑아지자
동장군의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처마 및 고드름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콧구멍이 쩍 달라붙을 만큼 매서운 한기가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순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쪽잠 속에서도 친정부모님이 눈 속에 파묻혀 떨고 있는 꿈을 꾸다 놀라 깨기를 수십 번 반복한 탓입니다. 휑한 눈으로 부엌에 나온 순덕은 아궁이 앞을 서성이다가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들고 멍하니 북쪽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 30리 길,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산길이 다 막혔을 텐데 양식은 있으실까? 뗄감도 없이 어찌 버티실고. 순덕의 입에서 하얀 한숨이 길게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당장이라도 보따리를 싸 들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헌데 시댁 형편도 입에 거미줄 치기 일보 직전인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아침부터 청승맞게 뭐 하는 짓이냐? 순덕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영감이 뒷짐을 진 채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것은 영감도 마찬가지인 듯 눈밑이 거무죽죽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정신이 나갔으면 곱게 나갈 것이지. 아침 밥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허구한 날 산만 쳐다보면 쌀이 나오냐, 나무가 나오냐? 한 영감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덕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 생각이 나서 그만. 친정, 제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할 때냐? 썩 들어가서 밥이나 안 치거라. 보리쌀 아까우니 물 많이 붓고. 호통을 치던 한 영감의 어깨가 갑자기 들썩거렸습니다. 참으려 해도 새어나오는 기침이었습니다. 영감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그 소리가 어찌나 건조하고 쇳소리가 나던지 듣는 사람의 폐부까지 아려올 지경이었습니다. 순덕이 걱정스런 마음에 다가가려 하자 한 영감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오지 마라. 늙으면 죽어야지. 별걸 다 가지고 유난을 떤다 할 게다. 썩 들어가래도. 순덕은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걱정을 해드려도 화만 내시니 서운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앙금처럼 쌓였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순덕은 쌀이비 하나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길을 내지 않으면 변소조차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빗자루로 눈을 쓰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골의 침묵을 깼습니다. 하지만 날이 워낙 추운 탓에 눈 밑바닥은 이미 반들반들한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빗자루질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꽁꽁 언 땅을 밟은 순덕의 집신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덕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몸이 허공에 떴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충격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전해져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순덕은 얼얼한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일어날 엄두조차 나지 않아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영감이었습니다. 또 칠칠 맞지 못하다고 야단치시겠구나 싶어 순덕은 질끈 눈을 감고 꾸지람을 기다렸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순덕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호통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흩뿌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한 영감이 아궁이에서 퍼온 거무튀튀한 재를 빙판 위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거친 손이 움직일 때마다 검은 재가 하얀 눈 위를 덮으며 미끄러운 길을 지워나갔습니다. 영감은 며느리를 일으켜주지도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 가득 재를 뿌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빈 삼태기를 턴 한 영감이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눈 뒀다 국 끓여 먹을 거냐? 바닥 보고 다니지 않고. 다치지 마라. 뼈라도 부러지면 의원 불러야 하고 약 지어야 한다. 그게 다 돈이야. 쌀 한 가마니가 날아간단 말이다. 알겠느냐? 한 영감은 그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제가 뿌려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커먼 제 덕분에 더 이상 미끄럽지는 않게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돈 걱정이시구나. 며느리 몸 상하는 것보다 약값 나가는 게 더 무서우신 게야 하는 생각에 서글퍼졌습니다. 순덕은 겨우 몸을 일으켜 흙 묻은 치마를 털어냈습니다.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보다 돈밖에 모르는 시아버지의 비정함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거칠게 방문을 닫고 들어온 한 영감은 문고리를 잡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금 찬바람을 쐰 탓인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감은 급히 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뱃속에 든 장기가 모조리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에 영감의 허리가 새우처럼 굽었습니다. 한참을 쿨럭거리던 기침이 잦아들자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떼어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광목천 위로 선명하고 붉은 선혈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영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각혈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빗자루질하는 며느리의 기척을 살피며 피 묻은 손수건을 황급히 이불 밑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한 영감은 앙상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순덕이 저것이 친정에 맘 놓고 다녀올 만큼은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제발. 영감은 벽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낡은 석가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지켜온 집이었으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며느리의 그 서글픈 얼굴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습니다. 날 욕해라. 차라리 지독한 노인네라고 욕을 하고 미워해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없어져도 덜 슬프지 않겠느냐. 한 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눈 쓰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겨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던 눈이 그치고 매서운 바람만이 산골 마을을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밟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부터 우물가에 물을 길어오다 살인문 밖에서 서성이는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낡은 손바지를 입고 동여맨 집신 사이로 벌건 발 뒤꿈치를 드러낸 사내. 그는 옆마을에 사는 가끔 땔감을 해다 팔던 칠성이었습니다. 순덕의 친정마을 소식을 종종 전해주던 이였습니다. 칠성 아범 아니신가요? 순덕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칠성은 챙이 다 떨어져 나가는 벙거지를 벗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수염에는 하얀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작은 아기씨. 아니, 이젠 순덕이네라고 불러야 하나. 그간 별거 없으셨소. 네, 저는 뭐. 헌데 이 추운 날 어인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춘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 말을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는 내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자식 된 도리에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왔소. 무슨 일입니까? 어서 말씀해 보세요. 아버님께 무슨 변고라도 생기신 겁니까? 춘덕이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칠성은 곤혹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윤진사 어른이 많이 위중하오. 위중하시다니요. 지난 장날에 뵐 때만 해도 기침만 좀 하시는가 했는데 어제 장작 몇 개 가져다 드리러 갔더니 아이고 말도 마소. 방이 얼음장이야. 부를 땐 흔적도 없고 이불도 없이 홑겹으로 누워 계시는데 칠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소. 발만 그런 게 아니라 살이 닿는 곳마다 검붉게 죽어가지고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헛소리만 하시더이다. 춘덕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땅이 솟구치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쩌고 계시고요? 마님이라고 성하겠소. 남편 살리겠다고 며칠을 굶어가며 당신 품으로 진사 어른 발을 녹이고 있는데 그게 사람 꼴이 아니더이다. 당장 오늘 내일하는 판국이라 내가 급한 대로 마른 입 좀 긁어다 불은 피워주고 왔다만 이대론 며칠 못 넘겨요. 춘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썩어가는 발로 냉방에 누워 계신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순덕의 치마폭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오. 내 형편이 넉넉하면 쌀이라도 좀 보탤 텐데 입이 10개라 미안하오. 칠성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덕은 꽁꽁 언 땅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속으로 피울음을 삼켰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춘덕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쌀이 없으면 죽이라도 쏘가야 하고 약이 없으면 땔감이라도 가져가서 방을 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한 벌뿐. 결국 기댈 곳은 야속한 시아버지 한 영감뿐이었습니다. 춘덕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모두 사치였습니다. 춘덕은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돛돌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 순덕입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문풍지를 때릴 뿐이었습니다. 춘덕은 언손을 비비며 다시 한번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한 영감이 퀭한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일담한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으나 책장은 넘겨지지 않은 지 오래된 듯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냐. 물 길어오라 했더니 왜 마당에서 곡을 하고 있어. 아버님. 춘덕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에 닿는 차가운 돌의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제 아비가 다 죽어가고 있답니다. 동상이 걸려 발이 썩어 들어가고 방에 불기 하나 없어 오늘 내일 하신답니다. 말을 하던 순덕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순덕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아오나 아버님께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쌀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 뒷간 옆 헛간에 쌓아둔 썩은 땔감이라도
좀 주십시오. 땔감. 예. 썩어서 거름으로 놨을 나무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서 아비 마지막 가시는 길 따뜻한 아랫목에 한번 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요, 아버님.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순덕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대또를 적셨습니다. 순덕의 애절한 호소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한 영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설주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등에 퍼런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영감의 시선이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다가 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진사 양반이 그 지경이 되도록 미련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한 영감은 당장이라도 쌀독을 비워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땔감 몇치게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윤진사를 살리고 이 가난한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더 큰 것을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은 철저히 악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영감의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침이 나오려 하자 그는 아래 십수를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기침을 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한 영감은 억지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땔감, 우리 뗄 나무도 없어 냉골에서 자는 판에 남 퍼줄 나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아버님 헛간에 쌓인 것은 어차피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인데 그게 뭐 그리 아깝다고. 인연이 내 물건은 썩어 문드러져도 내 것이다. 땔감이 정 필요하면 네가 산에 가서 해다 드려라. 왜 남의 집 재산을 헐어서 내 생색을 내려고 해? 한 영감의 호통의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순덕의 눈에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하고 사돈지간 아닙니까? 어떻게 썩은 나무 토막 하나를 안 주십니까? 시끄럽다. 사돈이 밥 먹여주냐?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돈 타령은. 썩 물러가라.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 한 영감은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듯 거칠게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덕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한 영감은 그제야 참았던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방바닥을 구르며 기침을 쏟아내는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원망 섞인 절규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아라. 욕을 하려거든 실컷 해라. 내일이면 다 끝난다. 영감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꿰맨 낡은 손바지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헌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들을 어루만지며 숨을 골랐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고통보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더 뼈저리게 아파왔습니다. 밖에서는 순덕이 닫힌 방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돈 귀신이시인 분. 순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순덕은 휑하니 뚫린 가슴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세상은 더욱 춥고 비정하게만 보였습니다. 이 집안의 온기는 이제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보다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열렸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대지를 꽁꽁 얼려버린 동장군의 기세는 오히려 더 등등해져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마당에 쌓인 눈은 밟으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질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춘덕은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도리라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마루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보거라. 한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땔감 하나 내어주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목소리가 오늘은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는지 서슬이 펄했습니다. 춘덕은 이를 악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훅 끼쳐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루 끝에 선 한 영감의 발치에는 거대한 빨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낡아서 해진 무명바지, 거무튀튀한 때가 낀 저고리, 냄새나는 이불오청 따위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빨래 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아버님? 춘덕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한 영감은 뒷짐을 진 채 턱짓으로 빨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뭐긴 뭐냐. 겨우내 묵은 빨래들이다. 냄새나서 도통 살 수가 있어야지. 집안에 병자가 있었던 탓인지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해. 빨래요? 지금 이 엄동설하네요. 춘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밖은 숨만 쉬어도 코털이 얼어붙는 날씨였습니다. 우물물도 길어오면 금세 살얼음이 끼는 판국에 저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못하겠느냐?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집구석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울상이나 짓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나지. 아버님, 억지 좀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개울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라니요. 제 손발이 다 동상 걸려 잘려나가길 바라십니까? 춘덕은 참았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친정아버지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며느리마저 잡으려 드는 시아버지가 원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여기서 하랬느냐? 저 아랫마을 큰 개울 있지 않으냐? 거기는 물살이 새서 얼음이 덜 얼었을 게다. 아랫마을이라니요. 거기까지 가려면 산길을 한참이나 내려가야 합니다. 이 짐을 이고 그 길을 가란 말씀입니까? 그래, 가는 김에 친정에나 들렀다 오거라. 순덕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친정이라는 말에 순덕의 시선이 한 영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친정 말씀입니까? 그래, 친정. 네가 하도 노래를 부르니 시끄러워 못 살겠다. 가서 내 아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오란 말이다. 단. 한 영감은 검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거 아니다. 이 빨래 싹 다 빨아서 말려와라. 우리 집 마당 좁고 볕도 안 드니 내 친정 넓은 마당에 널어서 바짝 말려 오란 말이다. 친정 식구들 보고 좀 거들어 달라 그래.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순덕은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이 굶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돕기는커녕 빨래 일거리를 떠넘기다니.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금 뗄감이 없어 냉방에서 떨고 계십니다. 헌데 젖은 빨래를 가져가서 말려오라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싫으면 관두거라. 친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부엌에 들어가 밥이나 하란 말이다. 한 영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 왔으면 악착같이 일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해.
순덕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영감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도 사돈에 대한 예의도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요.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순덕은 홧김에 마루 위로 올라가 빨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보따리에 싸지도 않은 빨래들이라 광목천 하나를 가져와 주섬주섬 싸기 시작했습니다. 헌 옷가지들이 어찌나 많고 무거운지 보따리를 싸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영감이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격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소리 지르느라 목이 상한 것인지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 영감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마루 기둥을 잡고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끼에 찬 순덕의 눈에는 그 모습마저도 꼴사납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시더니 꼴 좋으십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걱정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빨래 보따리를 꽉 묶으며 쏘아 붙였습니다. 기침이 심하시니 약이라도 좀 사드시지요. 돈 아끼다 똥 된다는 말도 모르십니까? 시끄럽다. 내 갈 길이나 가. 해 지기 전에 다 빨아놔야 할 게다. 한 영감은 며느리의 힐난을 들으며 억지로 기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며느리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혹여라도 입가에 묻은 붉은 선혈을 들킬까봐 영감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방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나고 마루에는 거대한 빨래 보따리와 순덕만이 남겨졌습니다. 순덕은 보따리를 들어 올리려다 휘청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묵직했습니다. 무슨 빨래가 돌덩이를 넣은 것처럼 무거울까 싶었지만 솜이 물을 먹었거나 때가 켜켜이 앉아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젖은 빨래도 아닌 마른 빨래가 이리 무거울 리 없건만 순덕은 그저 한 영감이 평생 입고 빨지 않은 헌 옷들이라 묵은 때 무게거니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영감탱이. 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나 봐라. 순덕은 있는 힘껏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목이 꺾일 듯한 무게감이 정수리를 짓눌렀지만 순덕은 오기로 버텼습니다. 친정에 가서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개울물 깨서 빨래라도 해드리고 오리라.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발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말을 던지고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서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영감은 며느리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부디 무사히 가거라. 영감은 손수건에 뱉어낸 검붉은 피 덩어리를 바라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고 앙상한 손은 촛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다시피 보낸 텅 빈 집안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적막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 영감의 생명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듯 사그락거리며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멈췄던 눈이 다시 한 송이, 두 송이 날리기 시작했고 순덕의 고단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을 나선 순덕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닫힌 대문이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골짜기를 타고 넘어온 칼바람은 여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춥다. 뼈가 시리게 춥구나. 순덕은 옷깃을 여미며 목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머리에 인빨래 보따리의 무게였습니다.
분명 마른 헌 옷가지들을 쌌을 뿐인데 마치 물에 젖은 손뭉치의 돌덩이라도 집어넣은 것처럼 묵직하게 정수리를 짓눌렀습니다. 아버님도 참 평생 입지도 않던 옷들을 어찌 이리도 많이 모아두셨을까 싶었습니다. 이 무게가 꼭 당신의 욕심 무게 같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동네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나타나자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뚝 끊기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어머, 저기 순덕이 아니야? 세상에 저만치 큰 짐을 이고 어디를 간대. 마을 안악중 입담 좋기로 소문난 칠성리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세댁, 이 엄동설 안에 그 무거운 걸 이고 어딜 가나. 꼴을 보아하니 친정에 가는 것 같은데. 순덕은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리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색 바랜 저고리에 여기저기 기운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남루한 빨래 보따리. 영락 없는 피난민 행색이었습니다. 예, 아버님 심부름으로 친정에 좀 다녀오라고 하셔서요. 심부름, 저 보따리가 뭔데? 그게 빨래입니다. 친정 가서 빨아오라고. 순덕에 기어들어가는 대답에 우물가가 술렁거렸습니다.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분노와 경멸이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빨래? 아이고 세상에. 내 귀가 잘못된 거 아니지. 사돈댁 양반이 병들어 다 죽게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며느리한테 빨래를 시켜서 보낸다고. 한 영감 그 노인네 진짜 독하다 독해. 아무리 구두쇠라지만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사돈댁을 뭘로 보고 저러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순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칠성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순덕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쯔쯔, 세댁, 고생이 많네. 시합이 잘못 만나. 이게 무슨 꼴이야. 날도 추운데 얼른 다녀오게. 가다가 쓰러지지 말고. 고맙습니다. 순덕은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저런 며느리 얻어다 저리 부려먹으니 천벌을 받을 게야. 돈밖에 모르는 늙은이 하는 욕설들이 따라왔지만 그 욕이 자신에게 하는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30리 길, 그 중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마의 고개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눈길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리도 잔인하십니까? 저를 죽이려 보내시는 겁니까? 순덕은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쳤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져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머리 위의 보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목뼈가 삐걱거리고 어깨가 짓눌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산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눈가루가 회오리치며 순덕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허우적거리던 그때 눈 속에 숨겨진 돌뿌리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순덕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몸이 기우뚱하더니 중심을 잃고 눈비탈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던 순덕은 앙상한 소나무 기둥에 부딪혀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던 보따리는 저만치 아래로 튕겨 나가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에 순덕은 신음했습니다.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고 무릎은 깨진 듯 욱신거렸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도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 속에 처박힌 빨래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지,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빨래를 핑계 삼아서라도 아버지 얼굴은 뵙고 와야지. 빈손으로 가면 우리 아버지 딸내미 걱정에 눈이나 편히 감으시겠나. 순덕은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어서 보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눈 범벅이 된 보따리를 들어 올리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순덕은 힘을 주어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끌어안는 순간 툭툭하고 딱딱한 무언가가 허벅지를 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까지 뭉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단하고 묵직한 감촉이었습니다. 돌을 넣으셨나? 순덕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날 골탕 먹이시려고 돌덩이를 채워 넣으신 게야. 땔감 달라 때를 쓰니 괘씸해서 고생 좀 해보라고. 순덕은 기가 막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심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보따리를 풀어헤쳐 그 속에 든 돌덩이들을 계곡 아래로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보따리 매듭에 손을 대려다 멈칫했습니다. 한 영감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빨아오라 했지. 다 빨아서 말려오라 했어. 만약 돌이라도 하나 없어지면 그 핑계로 날 집에서 쫓아내실 분이야. 순덕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내 이 악물고 다녀올 테니. 빨래 하라면 하지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서 보란듯이 가져다 드릴 겁니다. 오기가 생기자 없던 힘이 솟아났습니다. 순덕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땀과 눈물로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뻣뻣해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무렵 저 멀리 산 아래로 익숙한 마을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위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 바로 순덕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기가 안 나는 집이 딱 한 군데 있구나. 다른 집 불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마을 구석진 곳에 있는 윤진사의 집 굴뚝만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불을 떼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덕은 비틀거리며 다리에 힘을 주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가 덜그럭거리며 머리를 짓눌렀지만 이제 그 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늦었으면 어쩌나,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계시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개들이 낯선 행색의 순덕을 보고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추위에 문을 걸어 잠가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마을, 그 정막을 깨고 순덕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친정집 대문 앞. 낡은 살인문은 반쯤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인기척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폐가 같은 모습에 순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덕은 보따리를 맨 채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계세요? 저 왔어요. 순덕이 왔어요. 대답 없는 방문을 향해 소리치는 순덕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닿는 쇠붙이의 냉기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바깥바람보다 더 차갑고 더 어두웠습니다. 춘덕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열린 방문 너머로 시커먼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깊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사람의 살이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춘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르렁거리는 희미한 숨소리만이 바닥 어딘가에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춘덕은 더듬더듬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구들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이곳이 사람 사는 방인지 시신을 안치한 냉방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어가자 방 아랫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솜이 다 빠져나가 천만 남은 얇은 이불 하나를 둘이서 뒤집어 쓴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가늘게 떨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순덕이 왔어요. 춘덕은 머리에 이고 있던 보따리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드러난 아버지 윤진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가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은 동상에 걸려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퉁퉁 부어오른 살점 사이로 고름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춘덕이냐? 네가 여길 어찌? 윤진사가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김씨 부인 역시 기력이 쇠하여 몸조차 일으키지 못한 채 딸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눈길이 험했을 텐데 꿈이냐 생시냐. 부모님의 손은 마른 장작처럼 거칠었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춘덕은 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네가 온 것만으로도 살 것 같다. 헌데 저게 다 무엇이냐? 김씨 부인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빨래 보따리에 머물렀습니다. 춘덕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어가는 부모님 앞에 빈손으로 온 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가 시킨 빨래, 일거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춘덕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윤진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오라. 춘덕은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아버님이 묵은 빨래를 좀 해오라 하셔서요. 여기 개울물이 좋으니 빨아서 말려오라고. 춘덕의 말에 김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돈이 얼마나 지독하면 친정아비가 죽어간다는 소식에도 며느리 등짐에 빨래를 지워보냈을까. 그 서러움과 야속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어머니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 명인데 거역할 수 있더냐. 잘 가져왔다. 이리 다오. 내가 좀 거들어주마. 아니에요, 어머니. 누워 계세요. 제가 다 할 겁니다. 누워만 있으면 뼈마디가 더 쑤신다. 옷까지 정리라도 좀 하자꾸나. 김씨 부인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보따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춘덕이 말릴 새도 없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단단히 묶여있던 광목천이 풀리면서 한 영감이 평생 입었던 낡은 무명바지와 저고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퀴퀴한 묵은 내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숨을 삼키며
맨 위에 있는 손바지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옷이라 그런지 꽤나 무겁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바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바짓단이 묵직하게 축 늘어지더니 바지춤 사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하면서도 맑은 금속성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둥근 물체. 그것은 다름 아닌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좋게 스무냥은 되어 보이는 묵직한 돈 꾸러미가 바지 가랑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윤진사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순덕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돈, 왜 옷 속에 돈이?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바지의 허리춤과 밑단이 투박한 바느질로 꼼꼼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그 안에는 엽전뿐만 아니라 곡식 같은 알갱이들이 가득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다른 옷들도 좀 봐주세요. 김씨 부인의 외침에 순덕이 허겁지겁 다른 옷가지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저고리의 소매를 만져보니 그곳에도 무언가가 불룩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순덕이 급한 마음에 저고리 안감을 푹 찢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쌀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정을 간 마친 윤기 흐르는 햅쌀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순덕의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입으로 청이라고 생각했던 천 뭉치를 뜯어보았습니다. 겉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천이었지만 실밥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는 눈처럼 하얗고 보드라운 최상급 목화솜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새솜이야. 한 번도 안 쓴 목화솜이라고. 김씨 부인이 목화솜을 얼굴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보따리 안은 그야말로 보물창고였습니다. 구멍난 양말 한 짝에는 말린 소고기 육포가 꽉 채워져 있었고 베개 시 속에는 굵은 소금과 보리쌀이, 심지어 헌버선 속에서는 은비녀와 금가락지 같은 폐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산길을 오르며 돌덩이를 넣었나 원망했던 그 무게가 실은 돌이 아니라 굶주린 친정을 살리기 위한 시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지로 정성스럽게 쌓은 약첩 5개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어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종이에는 한 영감에 투박하지만 힘이 실린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보시게. 이 엄동설 안에 며느리 등짐에 빨래를 지워 보낸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산길의 도둑놈들 눈을 피하려면 귀한 물건일수록 더러운 빨래처럼 보이는 게 제일입니다. 이불 솜은 장터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샀으니 낡은 천은 뜯어버리고 새 솜으로 이불을 지어 덮으십시오. 옷 속에 넣은 돈으로 당장 땔감부터 사서 방을 데우시고 쌀로 밥을 지어 드십시오. 그리고 동봉한 약첩은 내 기침약이오나 읍내 약방에 가져다 팔면 쌀며 가만히 값은 쳐줄 것입니다. 급한 대로 이것을 팔아 쓰십시오. 빨래는 핑계니 절대 찬물에 손 넣지 마십시오. 이 미련한 늙은이 걱정은 마시고 사돈어른과 우리 며느리 건강만 챙기십시오. 부디 살아서 봄에 웃으며 봅시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윤진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아, 사돈어른. 이 못난 사람을 살리려고. 윤진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김씨 부인 역시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던 방 안에
한 영감이 보낸 온기가 난로처럼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의 시선은 바닥에 놓인 5개의 약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기침 약이오나 하는 구절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덕은 홀린 듯 약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풀어헤치자 쌉싸름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이 약재들 뭔지 아세요?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김씨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약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말린 뿌리와 열매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천문동이고 이건 맹문동. 그리고 이건 폐무 아니냐? 그게 무슨 약인데요? 순덕의 물음에 김씨 부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폐가 다 망가져서 피를 토하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다. 워낙 귀하고 비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약재들이야. 헌데 사돈 어른이 이걸 왜? 순덕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데우려 하자 캑캑거리며 화를 내던 모습. 기침을 할 때마다 등을 돌려 무언가를 숨기던 모습. 그리고 어제 마루 기둥을 잡고 휘청거리며 입을 막았을 때 손가락 사이로 비치던 검붉은 얼룩. 그것은 김치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팥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감의 피였습니다. 아버님, 아프셨던 거예요. 그냥 기침이 아니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약, 아버님이 드셔야 하는 약이에요. 당신이 살려면 이걸 드셔야 하는데. 본인 목숨줄을 끊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라고요. 순덕은 약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돈 아낀다고 타박이나 하고 똥 묻은 빨래라고 욕이나 하고 왔는데 한 영감의 약값이 쌀 한 가마니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 말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약을 팔면 사돈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순덕의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약을 포기했다는 것은 곧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순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덕아,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눈길이 위험하다. 김씨 부인이 딸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순덕은 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위험해요. 저 약 안 드시면 아버님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빨리 가서 약 드시게 해야 해요. 순덕은 미친 사람처럼 약첩을 다시 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쌀과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순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도 쌀도 아닌 바로 이 냄새나는 약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돈으로 땔감 사고 의원 부르세요.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아버님 살리러 가야 합니다. 순덕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슬픈 약첩이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이 사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보낸 그 약이 이제는 다시 한 영감을 살리기 위해 딸의 품에 안겨 눈길을 거슬러 가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순덕아. 지금 가면 죽는다.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순덕의 허리춤을 윤진사가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지만 딸을 사지로 보낼 수 없다는 아비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아버지. 아버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피를 토하고 계신다고요.
이 밤중에 이 눈보라 속의 산을 넘겠다고? 내 시아비 살리러 가다 네가 먼저 얼어 죽으면 그게 효도냐 불효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가. 김씨 부인도 엉금엉금 기어나와 딸의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이 도깨비불처럼 춤을 추는 밤, 산길을 넘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순덕은 문지방을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버님, 우리 아버님 어떻게. 바닥을 치며 우는 딸을 늙은 부모는 죄인처럼 끌어안았습니다. 한 영감이 보낸 목숨값 덕분에 자신들은 살았으나 그 대가로 딸의 가슴이 숫덩이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 또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순덕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30리박 시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떠나기로 약조를 하고서야 방 안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한 영감이 보낸 엽전 꾸러미는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와 같았습니다. 옆집 김씨를 불러 엽전 두어냥을 쥐어주니 마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마른 장작 한 지게와 쌀 한 마를 번개같이 구해왔습니다. 오랜만에 윤진사댁 아궁이에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굴뚝에서 피어나는 하얀 연기는 생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얼음장 같았던 구들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솥단지에서는 하얀 쌀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서도 바늘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방이 따뜻해질수록 밥 냄새가 구수해질수록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이 따뜻한 온기가 아버님이 당신 목숨을 태워 보내신 것인데 냉골에서 피 묻은 손수건을 쥐고 떨고 있을 시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아, 밥 좀 먹어라. 그래야 내일 산을 넘지. 어머니 김씨 부인이 고봉으로 담은 쌀밥과 맑은 된장국을 내밀었습니다. 말린 소고기 육포를 넣고 끓인 국에서는 기름진 향기가 났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따끌거려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저는 생각이 없어요. 네가 먹어야 사돈 어른도 살린다. 억지로라도 떠넣거라. 윤진사의 호통의 순덕은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참았던 설움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빨래 보따리에서 나온 새 목화솜을 펼쳤습니다. 사돈어른 말씀대로 이불부터 짓자. 네가 가져온 헌 옷가지들 기워서 호청 만들고 이 솜 넣으면 금방이다. 새 식구는 밤을 새울 작정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한 영감이 보낸 낡은 옷들을 뜯어 이어 붙였습니다. 순덕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순덕이 쥐고 있는 옷감은 한 영감이 평소 즐겨 입던 무명바지였습니다. 무릎이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해진 그 가지에서 시아버지 특유의 퀴퀴한 땀 냄새와 곰방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라비 냄새라며 코를 막았을 그 냄새가 오늘따라 왜 그리도 그립고 애틋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바느질하던 순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톡 하고 바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누런 무명천에 스며들어 동그란 얼룩을 남겼습니다. 이 바지 제가 시집 올 때 해드린 건데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시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셨던 거예요. 순덕이 목이 메어 중얼거렸습니다. 돈 아낀다고 며느리 밥상에
반찬 하나 제대로 안 올려주시던 분이 사돈댁 보낸다고 이 비싼 목화솜을 사셨으니 그 속이 오죽하셨을까. 김씨 부인도 솜을 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얗고 보드라운 목화솜은 마치 구름 같았습니다. 한 영감의 거칠고 투박한 겉모습 속에 숨겨져 있던 누구보다 순백색인 진심이 바로 이 솜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빚을 졌다. 아랫목에서 몸을 녹이던 윤진사가 벽을 보고 돌아누우며 흐느꼈습니다. 발가락의 통증보다 마음의 빚이 더 아픈 밤이었습니다. 어느덧 새벽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솜이불은 두툼하고 따뜻하게 완성되어 부모님을 덮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순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순덕은 머리맡에 챙겨두었던 약첩 5개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고름을 단단히 맸습니다. 순덕아, 이거 가져가거라. 밤새 잠들지 못했던 김씨 부인이 부엌에서 주먹밥 2덩이와 따뜻한 물이 담긴 호리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색바랜 털조끼 하나를 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내 아비 젊었을 때 입던 거란 알겠지만 그래도 바람은 막아줄 게다. 부디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가서 사돈 어른께 전해라. 이 못난 사람들이 은혜 잊지 않고 몸 추스르는 대로 기어이 가서 절 올리겠다고. 제발 사람만 계셔 달라고. 예, 어머니. 꼭 전할게요. 2분도 제발 건강하세요. 이불 덮고 주무시고 밥 꼭 챙겨 드시고요. 순덕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제 올 때와는 달리 돌아가는 그녀의 등짐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품은 약첩의 무게는 천하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살인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산봉우리에는 여전히 하얀 설산이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버님. 제가 갑니다.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품속에 넣은 약첩이 체온에 데워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온기가 식기 전에 시아버지의 차가운 손에 쥐어드려야 했습니다. 순덕은 어제 넘어왔던 그 험한 고갯길, 마의 고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제는 원망과 서러움으로 넘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간절함과 사랑으로 넘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찬바람에 얼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딸이라 여기셨듯 저 또한 아버님을 아비라 여깁니다. 부디 살아만 계십시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한 영감이 토해내던 선혈처럼 보여 순덕은 더욱 속도를 높여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선 발자국만이 그녀의 급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미친 사람처럼 산길을 달렸습니다. 발에 신은 집시는 이미 해져 너덜너덜해졌고 버선발 위로 시퍼런 멍과 생채기가 났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 속에 품은 약첩의 온기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배가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하필이면 어제보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와 마치 순덕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듯 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가지들이 귀신 머리카락처럼 휘날리며 위협했지만 순덕은 굴러떨어지면 다시 기어 올라가며 기어이 고갯마루를 넘었습니다. 어제 시아버지가 했던 독한 말들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빨래는 핑계니 절대 찬물에 손 넣지 마라. 다치면 약값이 더 든다. 조심해라.
그것은 돈을 아끼려는 구두쇠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며느리의 손이 틀까, 눈길에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투박하지만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돈 타령으로 매도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온 자신의 행동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워 순덕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어둠이 발목을 잡아채려 할 때쯤 드디어 저 멀리 익숙한 초가집 지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순덕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들어선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다른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유독 한 영감의 집 굴뚝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보았던 친정집의 풍경과 똑같이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땔감을 아끼시느라 불을 안 떼신 걸 거야. 순덕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부정하며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소리가 유난히 괴기스럽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한 영감은 대문을 열어두면 복이 나가고 도둑이 든다며 잠시 마실을 나갈 때도 빗장을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그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잠깐 우물가에 갈 때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며 호통을 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영감의 대문이 마치 주인 잃은 빈집처럼 횡하니 열려 찬바람만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아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시선을 잡아끄는 붉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마루 끝에서부터 안방 문 앞까지 점점이 이어진 선명한 핏자국이었습니다. 마치 붉은 동백꽃이 피 떨어진 것처럼 혹은 누군가 피를 토하며 기어간 처참한 흔적처럼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박힌 붉은 선혈은 아직 채 굳지도 않은 듯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 이건 피야. 아버님의 피야. 순덕은 신발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돛돌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안방 문고리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손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순덕이 방문을 젖히자 냉동실 같은 한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추운 듯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 낡은 이불조차 덮지 못한 채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왜소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윗목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각혈의 흔적이 낭자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에는 피에 흠뻑 젖어 붉게 변해버린 손수건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순덕은 비명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영감에게 달려들어 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한 영감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깃털처럼 가벼운 몸무게가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입가에는 검은 피딱지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눈 좀 뜨세요. 제발요. 순덕이 왔어요. 며느리가 왔단 말이에요. 순덕은 영감의 차가운 뺨을 비비고 언 손을 주무르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지 말걸, 가지 말걸. 아버님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순덕의 뜨거운 눈물이 영감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품속에서 꺼낸 약첩은 아직 따뜻한데 그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영감을 꽉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던 영감의 입술 사이로 아주 미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순덕은 화들짝 놀라 영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힘겹게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눈물 범벅이 된 순덕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버님, 저 보이세요? 저 순덕이에요. 한 영감은 대답할 힘조차 없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쇳소리가 나는 숨소리가 그르렁거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알아보았는지 굳어있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덕은 급히 품에서 호리병을 꺼내 따뜻한 물을 영감의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마른 논바닥처럼 발라진 입술 사이로 물기가 스며들어가자 영감이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왔느냐?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덕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예, 아버님. 저 왔어요. 빨래 다 해서 왔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친정에도 다녀오고요. 순덕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감의 시선이 순덕의 빈손과 빈 머리를 찾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빨래는 다 말려왔느냐?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순간에도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쫓겨날까봐, 혹은 빨래 속에 숨겨둔 돈을 찾지 못했을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순덕은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빨래는 친정에 두고 왔어요. 어머니가 말려서 보내신대요. 그리고 이거. 순덕은 품속에서 약첩을 꺼내 영감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약 왜 안 드셨어요? 이거 드셔야 낫는다고, 이거 팔아서 쌀 사 먹으라고 거짓말하시고, 왜 본인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세요? 한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첩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조차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거 팔라니까. 왜 다시 가져왔어? 안 팔아요. 죽어도 못 팔아요. 이거 드시고 아버님 사셔야죠. 저랑 천년만년 사셔야죠. 순덕은 울부짖으며 약첩 하나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 약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과 함께 약을 개어 영감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삼키세요. 제발 삼키세요. 뱉으시면 저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한 영감은 며느리의 기세에 눌린 듯 아니면 며느리의 효심의 마음이 움직인 듯 쓴 약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가자 영감은 다시금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기침을 하려 했습니다. 참으세요. 토하시면 안 돼요. 순덕이 영감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약은 넘어갔습니다. 한 영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한 것. 시키는 대로 하지. 난 다 살았다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버님 돌아가시면 못 살아요. 친정부모님 살려놓고 시아버님 죽인 년이라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어떻게 살아요. 순덕이 영감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저한테는 아버님이 아버지예요. 저를 거둬주시고 먹여주신 아버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한 영감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돈만 알고 독하게 살았던 영감이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춥지. 방이 많이 차구나. 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냉골에 들어온 며느리 걱정을 하는 그 투박한 사랑에 순덕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추워요. 아버님 손이 이렇게 따뜻한데 뭐가 추워요. 순덕은 거짓말을 하며 영감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깊어도 너무 깊었습니다. 약 한 첩으로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열린 방문 밖으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의 한 영감, 순덕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려보니 옆집 칠성아범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의원님 좀 불러주세요. 순덕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영감과 그를 안고 있는 순덕의 처절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영감의 눈꺼풀은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버린 탓인지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려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순덕이 영감을 흔들었지만 영감의 고개는 힘없이 툭 하고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순덕의 옷자락을 놓친 손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순덕의 비명소리가 한겨울 밤의 정막을 찢고 눈 덮인 산골 마을로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하염없이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슬픈 부녀의 모습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의원님, 빨리요. 사람 죽습니다. 칠성의 다급한 고함이 고요한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어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였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순덕의 비명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왔는데 왜 눈을 못 뜨세요?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젖히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성이 급히 뛰어들어 한 영감을 둘러엎었습니다. 아이고, 몸이 장작개비처럼 가볍네. 이 몸으로 어떻게 버티셨대? 사람들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을 덮이기 위해 마른 장작을 아낌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팔다리를 주무르고 누군가는 급히 옆마을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순덕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품에서 꺼낸 약첩을 약탕기에 털어넣고 물을 부어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로 약탕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약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세댁, 이게 무슨 냄새야? 귀한 약 냄새가 나는데. 순덕은 대답 대신 부채질만 미친 듯이 해댔습니다. 그 약 냄새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약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 만든 한 영감의 피 냄새이자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온 의원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 영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맥이 실락각구려. 폐가 이미 다 망가져서 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오.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순덕이 가타려낸 뜨거운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의원은 순덕이 가져온 약사발의 냄새를 맡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천문동의 맹문동, 폐모까지.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소? 아버님이 당신 드시려고 사두셨던 거예요. 제발 먹여주세요.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순덕의 정성에 못 이겨 영감의 입을 벌렸습니다. 숟가락으로 검은 약물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순덕의 심장도 함께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후끈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영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니 꽉 다물려 있던 영감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순덕이 영감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한 영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릿한 시야 속에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살았다. 영감님이 눈을 뜨셨어.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 영감은 그 소란스러움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힘없는 손짓으로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의원과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자 방 안에는 다시 2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한 영감은 젖은 수건으로 자신의 땀을 닦아주는 순덕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가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순덕아. 예,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미련한 것. 그 비싼 약을 기어이 먹였느냐. 영감의 첫 마디는 여전히 돈 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제 압니다. 그 타박 속에 얼마나 깊은 안도감이 숨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럼요. 먹여야죠. 천냥만냥이라도 아버님 목숨보다 귀하겠어요? 제가 소처럼 일해서 갚을 테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순덕이 눈물을 훔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영감이 피식 하고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친정에 가서 보따리를 풀어보았구나. 내 아비는 살아계시더냐? 예. 아버님이 주신 솜잎을 덮고 아버님이 주신 쌀로 밥 지어 드시고 살아나셨어요. 아버님 덕분에요. 한 영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의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왜 그러셨어요? 순덕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똥 묻은 빨래라고 욕하시고 매몰차게 쫓아내시면서 왜 속에는 금덩이보다 귀한 마음을 숨겨두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 원망만 했단 말이에요. 순덕은 영감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아프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 마음 좀 알아달라고 두드리는 딸의 투정이었습니다. 한 영감은 며느리의 손을 힘겹게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가슴 속에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나는 내가 이번 겨울을 못 넘길 줄 알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들어라. 내 몸은 내가 안다. 피를 토한 지가 언젠데. 어차피 죽을 목숨 약값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데 그게 아깝지 않더냐. 영감은 쉰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창창한 나이에 늙은 시합이 수발들다 과부되고 친정까지 무너지는 꼴을 내가 어찌 눈뜨고 보겠느냐. 그래서 그랬다. 정 떼려고 독하게 굴어서
네가 날 미워하게 만들고 빨래 핑계로 친정에 보내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네가 덜 슬플 것 아니냐. 그 돈으로 친정 식구들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한 영감의 고백은 담담했습니다. 평생을 구두쇠 소리 들으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다 내어주면서도 오직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랐던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바보 아버님. 순덕은 영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정 때면 덜 슬프다고 누가 그래요? 아버님이 그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어떻게 살라고요. 그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순덕의 눈물방울이 영감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영감의 몸에 며느리의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한 영감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고 싶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손가락만 까딱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를 남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내 자식이라 생각했기에 욕심을 부렸다. 아버님, 학수 놈이 집 나가고 마누라 떠나고 이 텅 빈 집에 너 하나 남았는데 네가 내 딸이지 나 믿어냐. 며느리도 자식이다. 내 딸이야. 그 한마디가 순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딸이다. 시집와서 구박만 받고 남편 없이 서름만 당한다고 생각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저 안 가요. 어디도 안 가요. 아버님 다 나으실 때까지, 아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순덕은 영감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맹세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영감의 손바닥에서 흙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 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비단 이불을 덮은 듯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안 보내마. 내 죽더라도 내 품에서 죽으마. 죽긴 왜 죽어요. 저 약 다 드시고 내년에 봄 되면 저랑 꽃놀이도 가고 학수 씨 돌아오면 손주도 보셔야죠. 순덕이 짐짓엄한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자 한 영감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 기침은 피가 섞이지 않은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그래, 손주놈 고추 한번 만져보고 죽어야지. 그렇고 말고. 방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성리가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영감탱이 복도 많지. 저런 며느리를 얻어서 죽다 살아나네 그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 빛은 지난밤의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알리는 서광이었습니다. 한 영감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죽음의 잠이 아니라 고단했던 삶을 위로받고 내일을 준비하는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며느리 순덕이 곁에서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토닥이는 손길을 느끼며 영감은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빨래 보따리가 맺어준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아름다운 가족의 끈이 되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진 한약 냄새가 그 어떤 꽃향기보다 향그럽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지독했던 동장군도 사람의 온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인가 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영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 얼음장 같던 초가집에는 거짓말처럼 훈훈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영감의 돈 타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미음을 쏠했지 누가 쌀을 이리 많이 넣으랬냐. 죽이 아니라 떡이 되겠다. 떡이 돼. 아랫목에 앉은 한영감이 밥상을 받으며 짐짓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예전 같은 도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아까워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몸추 쓰시려면 잘 드셔야지요. 친정에서 가져온 쌀이 아직 넉넉하니 걱정 마시고 어서 드세요. 순덕은 싱글벙글 웃으며 숟가락에 뽀얀 미음을 떠서 영감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에잉, 아깝게 시리. 영감은 입으로는 타박하면서도 며느리가 주는 미음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약효가 돌았는지 영감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그 지긋지긋하던 기침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정정하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방문을 열어보니 친정아버지 윤진사와 어머니 김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덕이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시커멓게 죽어가던 발은 꾸준한 찜질과 섭생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되어 절뚝거림 없이 마당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한영감도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아니십니까? 두 노인은 마루 끝과 마당 사이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패를 팔아 사돈을 살리려 했고 다른 한쪽은 딸을 돌려보내 사돈을 살린 기막힌 인연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먼저 지팡이를 내려놓고 마당 흙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어른, 죽어가던 이 못난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못과 양식 덕분에 우리 내외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한 영감은 당황하여 마루에서 뛰어 내려와 윤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당치도 않은 짓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제발.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한 영감의 손과 가늘고 마른 윤진사의 손이 얽혔습니다. 윤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한 영감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제 딸 자식을 친자식처럼 여겨주시고 당신 목숨값인 약까지 팔아 우리를 도우려 하셨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바로 사돈어른이십니다. 허허, 부처는 무슨. 다 우리 순덕이가 복덩이라 그런 거지요. 저 아이 아니었으면 저도 벌써 저승사자 따라갔을 겁니다. 서로 자식이 살린 목숨이니 덤이라 생각하고 오래오래 사십시다. 한 영감이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마루에서 이를 지켜보던 순덕과 김씨 부인도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두 집안의 불행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단단한 가족의 정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고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졸 노래를 부르며 흐르는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개울가에는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아낙네들의 방망이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차, 영차. 순덕은 개울가 넓은 바위에 앉아 이불빨래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나는 빨래통 속에서 묵은 때가 쏙 빠진 이불오청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어미야, 허리 아프겠다. 이제 그만 나와라. 헹구는 건 내가 하마. 바지를 걷어 올린 한 영감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만 해도 오늘 내일 하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혈색이 좋고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아버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찬물에 손 담그시면 또 기침 도지십니다. 이 녀석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기침이냐. 그리고 나 이제 천하장사다, 천하장사. 약발이 아주 제대로 받아서 힘이 남아돈다니까. 한 영감은 며느리를 짐짓 밀어내고는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어 무거운 이불을 비틀어 짜는 영감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좋은지 물기가 뚝뚝 떨어지며 금세 꼬들꼬들해졌습니다. 와, 우리 아버님 힘이 장사시네. 순덕이 물개박수를 치며 웃자 한 영감도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개울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 둑길에서 누군가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진사였습니다. 지게 위에는 하얀 광목천으로 곱게 싼 보따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빨래하러 나오셨습니까? 윤진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사돈어른께서 여기 너인 일이십니까? 그 지게에 든 건 또 뭡니까? 한 영감이 젖은 손을 털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윤진사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목화솜이 너무 좋아 우리 덮을 것 만들고 남은 것으로 사돈어른 춘추복 한 벌 지어왔습니다. 솜씨 좋은 우리 안사람이 밤새 누비고 순덕 어미가 술을 놓았지요. 보따리를 풀자 은은한 쪽빛 물을 들인 누비옷 한 벌이 드러났습니다. 가볍고 따뜻해 보이는 것이 영락없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저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한 영감이 감격하여 옷을 어루만졌습니다. 입어보십시오. 딱 맞을 겁니다. 한 영감이 그 자리에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걸쳤습니다. 맞춤옷처럼 품이 딱 맞고 쪽빛 색감이 영감의 얼굴을 환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야, 우리 아버님 새 신랑 같으시네. 장가 다시 가셔도 되겠어요. 순덕의 너스레 세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깨끗하게 빨린 하얀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날의 오해와 아픔을 모두 씻어내고 새하얀 희망을 널어놓은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한 영감과 윤진사 그리고 순덕은 개울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 영감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었고 벗 같은 사돈을 얻었으니 내 인생 지금이 제일 부자야. 그렇고 말고요. 마음이 부자니 우리가 제일 부자지요. 윤진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덕은 두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남편 학수였습니다. 보찜을 맨 학수는 헐레벌떡 뛰어와 순덕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아버지 약값 구하느라 늦었소. 고생 많았지? 학수는 순덕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품에서 고운 꽃신 한 켤레를 꺼내 신겨주었습니다. 두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이제야 비로소 얼어붙었던 집안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된 순덕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고 해진 보따리 1000조각과 누렇게 빛바랜 종이 약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지저분하게 왜 그런 걸 가지고 계세요? 어린 손녀가 코를 찡긋하며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1000조각을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말이다. 아주 오래전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던 구두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란다.
굳으세요? 돈을 아주 많이 남겼어요? 아니란다. 돈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귀한 것을 남기셨지. 할머니는 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겨울, 자신의 등 뒤에서 문을 닫으며 울음을 삼키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며느리의 뺨을 어루만지던 그 따뜻한 손길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느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을 담은 마음이란다. 겉으로 보기엔 더러운 빨래 뭉치 같아 보여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천하를 들어 올릴 만큼 무거운 법이지. 할머니는 약첩을 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첩 하나가 우리 집안을 살리고 너희들을 잇게 한 생명줄이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네, 할머니. 아이들의 낭낭한 대답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담장 너머에는 하얀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봄 새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시던 한 영감의 미소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잎들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빨래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고 묵은 약첩이 가장 향기로운 사랑이 되었던 그의 겨울의 기적. 그 따스한 이야기는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